우리의 뇌는 두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시스템 1은 반사적으로 빠르게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잔인한 장면을 보면 저절로 눈이 찌푸려지는 것처럼 시스템 1은 노력과는 무관하게 작동하고 자발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시스템 2는 복잡한 계산을 비롯한 노력이 필요한 시스템이다. 주관적 행위, 선택, 집중과 관련된 활동들이 이에 해당한다. 쉽게 말하자면 시스템 1은 직관이고 시스템 2는 생각이다.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 판단할 때 시스템 2를 활용하여 선택하고 판단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처럼 집중하고 생각해서 판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시스템 1이 담당하는 인상, 직관, 감정이 우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우리는 특정 상황에서 편향이 발생하고 이는 자발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이런 편향들의 유형을 인지하고 필요할 때 그 유형을 기억해내는 것이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고전이라고 인정받는 스테디셀러인 생각에 관한 생각을 통해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편향과 오류 4가지를 알아보자. 첫 번째 유형은 점화 효과이다. 점화 효과의 핵심은 내가 인지하지 못한 사건이 내 행동과 감정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리학자 존 바그와 동료들은 한 가지 실험을 했다. 학생들에게 단어 5개가 섞인 문장을 주고 거기서 단어 4개를 뽑아 문장을 완성하라고 시켰다. 이때 한 집단에게는 대머리, 주름, 회색 등 노인과 관련된 단어를 제시하고 다른 집단에는 노인과 관련된 단어를 제시하지 않았다. 문장을 완성한 실험자들이 다른 실험실로 이동해야 하는 과정에서 노인과 관련된 단어를 제시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훨씬 느린 걸음으로 이동했다. 노인과 관련된 단어가 노인에 관한 생각을 점화하고 점화된 생각이 행동을 촉발한 것이다. 실험이 끝나고 학생들에게 제시된 단어에 공통된 주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냐고 물었을 때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즉 노인이라는 개념을 의식하지 못했는데도 행동이 달라졌다. 이런 점화 효과를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연상하는 경험과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라면 긍정적인 생각을 점화하는 환경을 만들면 된다. 예를 들어 웃는 모습이 프린팅된 티셔츠를 입기, 행복, 꿈, 도전, 사랑과 같은 단어를 눈에 보이는 것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점화 효과를 일으켜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게 만들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회상 용이성이다. 우리는 사건이 머릿속에 쉽게 떠오를수록 그것의 크기나 빈도가 크다고 생각한다. 할리우드 유명인의 이혼과 정치인들의 성추문과 같이 주의를 많이 끄는 사건들은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고 그러다 보니 이런 사건들의 빈도를 과장하기 쉽다. 1990년대 초 독일 심리학자들이 했던 한 실험을 살펴보자 한 집단에게 단호하게 행동했던 사례 6가지를 나열하고 자신이 얼마나 단호한 사람인지 평가하도록 시켰다. 다른 집단에게는 단호하게 행동했던 사례 12가지를 나열하고 똑같이 자신을 평가하도록 시켰다. 6가지를 적도록 한 집단보다 12가지를 적도록 시킨 집단이 자신의 단호함을 낮게 평가했다. 그 이유는 6가지를 회상하기보다 12가지를 회상하는 것이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회상하기 어려우면 크기나 빈도를 낮게 평가하고 회상하기 쉬우면 크기와 빈도를 높게 평가한다. 이런 회상 용이성 때문에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회상 용이성은 행복에 관한 우리의 판단과도 연관이 있다. 사람들에게 이때까지 당신의 인생은 행복했나요? 와 같은 질문을 하면 그들은 그들이 겪었던 행복감과 불쾌감의 총합을 바탕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행복감이 컸던 순간과 가장 불쾌감이 컸던 순간을 기억하고 그것에 근거해 대답하기 쉽다. 이것 또한 회상 용이성 때문이다. 당신의 인생에서 이런 극적인 사건들이 차지하는 시간은 평범한 시간보다 훨씬 적지만 단지 그들이 회상하기 쉽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중요성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런 회상 용이성의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훨씬 행복할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대표성의 과오이다. 대표성의 오류란 어느 집단의 전형적인 모습과 그 집단의 개인을 동일시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뉴욕타임스를 읽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다음 중 어떤 사람이겠는가? 1.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 2.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 대부분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추측한다. 하지만 이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다.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의 수보다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A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한 명이 있다. 이 학생은 꼼꼼하고 영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 학생은 문과일까 이과일까? 역시 무턱대고 문과라고 답하면 안 된다. 이 고등학교는 알고 보니 이과가 500명이고 문과가 50명인 학교였기 때문이다. 전체 집단에서 특정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저율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확률 판단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다른 정보가 없을 때는 기저율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네 번째 오류는 계획 오류이다.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오류를 범한다.
비현실적으로 최상에 가까운 시나리오를 짜고 통계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오류들의 원인의 대부분은 기획자와 의사결정자가 우리는 다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눈앞의 정보를 근거로 예측한다. 당시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경험 안에서 증거를 찾으려 한다. 전체의 통계를 보려 하지 않고 자신의 경우는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놀라운 점은 활용할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계 정보가 해당 사례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과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통계를 무시한다. 저자는 이렇듯 내부 관점만을 고집해 계획 오류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적인 느낌이나 경험에 의존하기보다 적절한 참고 부류를 찾아 그 부류의 통계를 이용해 기준치를 예측하고 해당 사례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기준치를 수정하지 않을 것을 추천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이 저지르는 오류 4가지를 알아보았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건과 경험에 의해 우리의 판단과 행동이 좌우된다는 점화 효과라고 생각한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도 미래의 나의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면 아무 의미 없는 일은 없는 게 아닐까? 여러분들의 노력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띄는 결과가 없더라도 그 노력은 미래의 여러분의 판단과 행동을 발전시킬 것이기 때문이다.